다시 책상에 앉아 독서를 시작한다. 저녁의 고즈넉함과 이어지는 밤의 고요함이 계속되면서 시간은 흡사 정지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독서 산매경에 빠져있는 의사와 함께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래서 이 책들과 녹색갓을 씌운 램프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이때 인간의 지성이 작동되면서 농부 같은 소박한 의사의 얼굴에는 감동과 기쁨에 찬 미소가 서서히 번지면서 밝아진다. 아, 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할까? 하고 그는 생각한다. 만약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상의 흙으로 되돌아갈 운명이고 결국 지구 표면과 함께 식으며 싸늘해져서 나중에는 의미도 목적도 없이 수백만 년 동안이나 태양 주위에서 맴도는 지구처럼 질주하게 될 운명이라면 왜 뇌핵과 뇌주름이 존재하는가? 무엇 때문에 시력, 언어, 의식,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가? 지구가 단지 식어서 싸늘해진 채 질주하게 될 뿐이라면 굳이 고결하고 거의 신과 같은 지성을 갖춘 인간을 무에서 끌어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마치 놀리기라도 하듯이 그를 다시 흙으로 변하게 해버릴 테니 말이다. 신진대사. 그래서 이 불멸의 대용품으로 자신을 위로한다는 것은 얼마나 하찮은 짓인가. 자연계에서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과정들은 인간의 어리석은 행위보다 더 저급하기조차 하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행동에는 그래도 역시 의식과 의지가 존재하지만 무의식적인 과정들 속에는 전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머지않아 때가 되면 자기 몸이 풀이나 돌, 두꺼비 속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존엄성을 느끼기보다는 죽음의 공포를 더 많이 느끼는 겁쟁이일 뿐이다. 신진대사 속에서 자신의 불멸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고가품의 바이올린이 부서져 쓸모없는 폐품이 된 후에 바이올린 케이스에 대해 빛나는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매우 우스꽝스럽다. 시계가 종을 칠 때마다 라기는 안락의자의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서 잠시 사색하려고 눈을 감는다. 그리고는 문득 책에서 읽고 알게 된 멋진 생각들의 영향을 받아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성찰해 본다. 과거는 꺼림칙해서 과거를 회상하지 않는 편이 더 낫겠지만 현재 속에도 과거의 것이 존재한다. 그의 사색이 차갑게 식어버린 지구와 함께 태양의 주위에서 질주하는 바로 그때 의사의 아파트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병원의 본관에서는 환자들이 얼마나 질병과 육체적인 불결함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다. 아마도 누군가는 잠을 자지 못하고 이나 빈대와 싸우고 있거나 누군가는 독에 감염되어 있거나 혹은 단단하게 감아놓은 붕대 때문에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환자들이 간호사들과 카드게임을 하고 보드카를 마시고 있을지도 모른다. 회계연도에 12,000명이 적발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병원의 업무가 20년 전처럼 여전히 도둑질, 말다툼, 유언비어, 정실등용, 난폭한 협잡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병원이란 여전히 부도덕하고 주민들의 건강에 극히 해를 끼치는 시설이다. 그는
유코실 안의 쇠창살 뒤에서 니키타가 환자들을 폭력적으로 구타하며 모이세이카가 날마다 시내를 배회하면서 물품을 구걸해 모은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25년 동안에 의학 분야에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다. 그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곧 의학에도 연금술이나 형이상학과 같은 운명이 닥쳐올 것만 같았는데 그가 밤마다 읽고 있는 최근 의학은 그를 감동시킨 나머지 놀라움과 기쁨까지도 불러일으켰다. 실로 예기치 못했던 번쩍하는 섬광이었고 가히 혁명적이었다. 위대한 피로고프가 발명한 소독약 덕분에 미래에서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평범한 지방 의사들도 무릎 관절의 절개 수술을 결연히 시행하며 개복술의 사망률은 1% 정도이다. 이제 결석은 의료 기록조차 하지 않을 만큼 시시한 병으로 여긴다. 매독은 급격하게 완치되고 있다. 유전 법칙과 최면술, 파스테르와 코우의 발견, 통계를 활용한 통계 위생학이 있는데 우리 러시아에서 지방의 의학 상태는 어떤가? 현대 질병으로 분류된 정신병학은 진단과 치료 방법에 있어서 과거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여주며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이제는 정신병 환자들에게 머리에서부터 차가운 물을 붓는다든가 그들을 구속할 때 사용해온 구속복도 입히지 않는다. 그들을 인간적으로 보살피며 심지어 신문에서도 보도되는 기사의 내용처럼 그들을 위해 연극과 무도회들도 열어둔다. 라기는 오늘날의 관점과 취향으로 볼 때 육고실 내에서의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는 철도에서 200km 안에 있는 이 소도시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소도시의 시장과 시의원들은 모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반문맹적인 시민들이라서 의사를 구세주처럼 믿기 때문에 비록 의사가 끓는 주석물을 자기 입안에 부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항의도 못하고 무조건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다른 곳이었다면 벌써 오래전에 민중과 신문들이 이 조그만 바스티우 감옥을 박살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단 말인가? 라기는 눈을 뜬 채로 자문해 본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소독약이건 코우이건 파스테르건.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지 않은가. 발병률이나 사망률은 옛날과 똑같으니 말이야. 미치광이들에 의해 무도회나 연극들이 열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들을 내보내주진 않으니까. 그러므로 모두 무의미하고 공허한 것이다. 결국 비엔나의 가장 훌륭한 병원이나 우리 병원이나 본질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나 슬픔이나 질투와 비슷한 감정이 그가 무관심하도록 놔두지 않는다. 아마도 그것은 피곤해서 그럴 것이다. 무거운 머리가 책이 펼쳐진 방향으로 기울어지려고 하자 그는 더 편안하도록 턱을 괜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한다. 나는 해로운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속인 사람들에게 봉급을 받고 있어. 나는 정직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알다시피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도 불가피한 사회학의 한 작은 부분일 뿐이지. 모든 지방 관리들은 해악을 끼치면서 쓸데없이 봉급을 받고 있어. 말하자면 그들은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건 자신들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다고 핑계를 대면서 말이야. 혹시나
200년 후에 내가 태어난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지. 세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자 그는 램프를 끄고 침실로 간다. 그는 잠들고 싶지 않다. 8. 2년 전에 지방자치의회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지방자치병원이 개원할 때까지 시립병원에 있는 의료진을 보충하는데 보조금으로 연간 300루블을 지원해 주기로 의결했다. 그래서 군 소재지 의사인 예부게니 표도리치 호보토프는 락인을 도와주도록 소도시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아직 30살도 안 되는 매우 젊은 사람이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넓은 광대뼈가 뚜렷하고 눈이 작고 키가 큰 갈색 머리의 사내로 어쩌면 그의 선조가 이민족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무일푼으로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서 자신의 하녀라고 하는 젊고 못생긴 여인을 데리고 소도시로 왔다. 이 여인에게는 젖먹이 어린애가 있었다. 예부게니 표토리치는 챙이 달린 모자에 높은 구두를 신고 겨울에는 털가죽 반 외투를 입었다. 그는 의사의 조수인 세르게이 세르게이치와 회계원과는 친하게 지냈으나 나머지 관리들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인지 귀족이라고 부르면서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었다. 그의 집에는 1881년도 비엔나 병원의 최신 처방이라는 책이 통틀어서 딱 한 권 있다. 그는 환자에게 갈 때면 항상 이 책을 들고 간다. 그는 클럽에서 저녁마다 당구를 치지만 카드 게임은 좋아하지 않는다. 이 노련한 사냥꾼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농담이야 라고 하거나 식초를 넣은 만티폴리아 같은 녀석과 같은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사용한다. 그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출근해서 큰 병실을 돌며 회진하거나 환자들을 진찰하기도 한다. 병실에 소독약이나 피를 뽑아내는 흡각기 같은 의료품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을 알고 몹시 분노했지만 그가 이런 것들을 지적하게 되면 의사 락인의 입장이 곤란해질까봐 두려워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동료인 락인을 나이살이나 처먹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며 그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남모르게 그를 질투하고 있다. 그는 기회만 생긴다면 락인의 자리를 기꺼이 빼앗아 차지해 버릴런지도 모르겠다. 9. 대지 위에 쌓인 눈은 사라져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고 병원 앞마당에는 찌르레기들이 노래 부르는 3월 말 무렵의 어느 봄날 저녁이었다. 의사는 자기 친구 우체국장을 전송하려고 출입문까지 따라 나왔다. 마침 구걸한 물건들을 들고 돌아오던 유대인 모이세이카가 앞마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모자도 없이 맨발에 변변찮은 덧신을 신고 양손에는 구걸에서 얻은 물건이 든 그리 크지 않은 자루를 쥐고 있었다. 한 푼 줍쇼 하고 그는 추워서 몸을 떨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의사를 향해 말했다. 좀처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의 락인은 그에게 10코페이카 은화를 주었다. 이런 짓은 좋지 않은데 하고 그는 빨갛고 앙상한 복사뼈가 드러난 그의 맨발을 쳐다보면서 생각했다. 길이 질척거리는데 말이야. 연민인지 혐오감인지 모를 감정에 자극을 받은 그는 유대인의 대머리와 복사뼈를 바라보면서 그의 뒤를 따라 별관으로 갔다. 의사가 들어가자 니키타는 잡동사니 폐품 더미 위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부동 자세로 섰다. 수고가 많아요, 니키타. 하고 락인은 부드럽게 말했다. 어떻게든 이 유대인에게
장화를 구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감기에 걸릴 것 같아서 말이오.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사무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그에게 부탁해 주시오. 내가 부탁하더라고 꼭 말해줘요. 병실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열려 있었다. 그로모프는 침대에 누워 팔꿈치로 몸을 조금 일으킨 채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불안한 마음으로 듣고서야 문득 의사를 알아보았다. 그는 분노로 온몸을 떨면서 벌떡 일어나더니 벌겋게 달아오른 저기에 찬 얼굴에 퉁 방울눈을 하고 병실 한가운데로 달려나갔다. 의사 양반이 오셨군. 그는 외치며 큰 소리로 웃기 시작했다. 드디어 말이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의사 양반이 우리를 방문했네요. 저주받을 악당 같으니. 그는 지금까지 결코 본 적이 없을 만큼 극도로 흥분해서 큰 소리를 지르며 발을 쾅쾅 굴렸다. 이 악당을 죽여버려. 아니야, 조금만 죽여놔. 똥통에 빠뜨려 버리자고. 이 말을 들은 나기는 현관문에서 병실 안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물어보았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고? 그로모프는 위협적인 몸짓을 하며 그에게 다가가면서 환자복으로 몸을 두르며 외쳤다. 왜 그런가라니, 악당 같은 놈아. 그는 마치 침을 뱉기라도 할 듯 입술을 오물거리면서 혐오감을 드러내며 말했다. 사기꾼, 잔악무도한 놈. 진정하시오. 라기는 죄를 지은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단언컨대 난 결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나머지 부분에서도 당신은 매우 과장해서 말하는 것 같소. 보아하니 당신은 나에게 화내고 있는 것 같군요. 진정해요. 부탁이오만 괜찮다면 왜 화를 내는지 냉정하게 말해주시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나를 여기에 가둬두는 거요? 그것은 당신이 병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요. 병들었다고 칩시다. 하지만 수십 명, 수백 명의 미치광이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소. 그것은 당신네들이 우둔해서 그들을 정상적인 사람들과 구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 나와 여기 이 불행한 사람들은 속죄양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당신이나 조수나 사무장이나 그리고 당신 병실에 있는 깡패나 모두 도덕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각자보다 훨씬 수준이 낮아요. 왜 우리만이 갇혀 있고 당신네들은 갇히지 않는 거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도덕성과 논리는 여기에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의 결과입니다. 누군가를 잡아 넣으면 그 사람은 앉아서 죽치는 거고 누군가를 잡아 놓지 않으면 그는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전부입니다. 나는 의사이고 당신은 정신병자라는 것은 도덕이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우연에 달려있지요. 그런 헛소리를 난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그로모프는 공허한 목소리로 말하고 자기 침대 위에 앉았다. 원장이 찾아온 덕분에 니키타의 몸수색을 피한 모이세이카는 자기 침대 위에다 빵 조각과 종이 부스러기, 뼈 조각 등을 늘어놓고 여전히 몸을 부르르 떨면서 유대어로 무슨 말인가를 노래하듯이 빠르게 짓거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가게를 벌려놓은 것 같았다. 나를 내보내 주시오. 그로모프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죠? 무엇 때문에요? 그것은 내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판단해 보세요. 만일 내가 당신을 풀어준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만큼 이로울까요? 당장 나가봐요. 당신은 시민들이나 경찰관에게 붙잡혀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래. 그건 사실이야. 라며 그로모프는 자기 이마를 문질렀다. 그건 무서운 일이야.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라기는 그로모프의 목소리와 젊고 지적인 찌뿌린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그는 젊은이를 허물없이 다독이며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싶었다. 의사는 그와 나란히 침대 위에 걸터 앉아서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았죠? 당신의 처지에서 가장 좋은 것은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시 붙잡히고 말 테니까요. 사회가 범죄자니 정신병자니 하는 그런 대체로 사회 부적격자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할 때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남은 것이라곤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이 이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포기하며 마음을 안정시키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 그래서는 안 되죠. 하지만 감옥이나 정신병원들이 존재하는 이상 누군가는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런 어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어야 해요. 기다려봐요. 먼 미래에 감옥이나 정신병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그때는 창문의 쇠창살도 환자복도 사라질 겁니다. 물론 그런 시기가 조만간에 다가오겠죠. 그러자 그로모프는 조소하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농담을 하시는군. 그는 눈을 가늘게 뜨면서 말했다. 당신이나 당신의 하수인 니키타 같은 족속에게 미래란 있을 리가 없어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원장님. 어쩌면 더 나은 시절이 반드시 올 겁니다. 원장님, 저속한 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웃으시겠지만 새로운 삶의 서광이 환하게 빛나기 시작하고 진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거리에서도 축제가 열릴 것입니다. 나는 기다리지 못하고 죽겠지만 그 대신 누군가의 후손들이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난 기꺼이 그들을 환영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 친구들이여,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로모프는 눈을 반짝거리며 일어나더니 창문 쪽으로 두 손을 내밀며 흥분된 어조로 말을 계속했다. 이 쇠창살 안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보냅니다. 진리 만세. 기쁘기가 한량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뻐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는데요. 하고 라긴을 말했다. 라긴에게 그로모프의 몸짓은 심파조의 행위로 보이긴 했으나 동시에 몹시 마음에 들기도 했다. 감옥과 정신병원들이 사라지고 당신이 표현한 대로 진리가 승리를 거둔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사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자연의 법칙도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처럼 그렇게 병들고 고통을 받으며 죽을 겁니다. 아무리 빛나는 서광이 당신의 삶을 비춰주더라도 결국에는 당신도 관에 넣어져 못질당한 후에 무덤의 구덩이 속으로 던져지게 될 겁니다. 그럼 불멸은? 그만하시오. 당신은 믿지 않으시겠지만 난 믿어요. 도스토옙스키인지 볼테르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작품 속에서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신이 없다면
사람들은 신을 생각해냈을 것이라고요. 만일 불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대한 인류의 지성이 불멸을 조만간에 창조해낼 것이라고 말이죠. 난 굳게 믿고 있어요. 훌륭한 말씀이요. 라기는 만족스러워하면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벽 속에 갇혀 있어도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당신은 어딘가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요. 난 대학을 다녔지만 졸업하지는 못했어요. 당신은 사색가이고 생각이 깊은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은 스스로 안정을 찾을 수 있어요. 삶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자유롭고 심오한 생각, 그리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공허함에 대한 완전한 경멸. 이런 것이야말로 인간이 전혀 알지 못했던 가장 고귀한 두 가지 행복입니다. 당신이라면 비록 삼중으로 둘러쳐진 쇠창살 안에서 갇혀 지내고 있어도 이 두 가지 행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요. 디오게네스는 나무통 속에서 살았지만 지상의 모든 황제들보다 더 행복했었겠죠. 당신이 말한 디오게네스는 바보였소. 라고 그로모프는 언짢은 듯 말했다. 무엇 때문에 당신은 내게 디오게네스니 무슨 인생의 의미니 하며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로모프는 갑자기 화를 내며 벌떡 일어났다. 난 삶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겐 피해망상증이 있고 나를 계속 괴롭히는 공포증이 있어요. 하지만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가 한순간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내가 미쳐버릴까봐 두려워집니다. 난 너무 살고 싶어요. 지독히도 말이죠. 그는 흥분한 채 병실안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공상에 잠겨 있을 때면 환상들이 나를 찾아옵니다. 나를 향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다가오고 나는 목소리나 음악 소리를 듣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느 숲속이나 해변을 거닐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난 너무도 열렬하게 인간 세상의 부질없는 큰 소동이나 걱정거리 등을 알고 싶어져요. 내게 가르쳐 주시오. 저기 밖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당신은 소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싶소? 아니면 일반적인 것을 알고 싶은 거요? 그럼 우선 소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반적인 이야기도요. 뭐랄까, 소도시에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따분합니다. 누구랑 말 한마디 건넬 사람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으니까요. 새로운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젊은 의사 호버토프가 왔어요. 그가 아직도 내가 있는 이곳에서 살고 있다니 어때요? 그는 어설픈 풋내기죠? 그렇소. 교양이 없는 사람이요. 이상하군요. 당신이 알고 있다는 게. 외관상으로 보면 우리의 수도는 지적으로 정체해 있기는커녕 활기가 넘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명실상부한 성실한 인간들이 있을 법도 한데 무슨 이유에선지 언제나 그쪽에서 우리에게 보내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놈들 뿐이요. 확실히 불행한 도시예요. 그렇습니다. 불행한 도시예요. 라고 그로모프는 탄식하며 웃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세상은 어떻습니까? 신문과 잡지들에서는 어떤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까? 병실안은 벌써 어두웠다. 의사는 일어나더니 서 있는 채로
해외와 러시아에서는 어떤 기사가 나오는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다. 최근에 사상적인 경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그로모프는 주의 깊게 경청하며 가끔 질문을 하기도 했지만 갑자기 어떤 무서운 일이라도 선명하게 떠올랐는지 자기 머리를 감싸지며 의사 쪽으로 등을 보인 채 침대에 누워버렸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하고 락인이 물어보았다. 당신은 나에게서 더 이상 한마디도 듣지 못할 거요. 하고 그로모프는 난폭하게 말했다. 날 내버려 두어요. 뭐 때문이죠? 말했잖아요. 내버려 두라고. 제기랄. 락인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한숨을 내쉬고 나가버렸다. 그리고 현관문을 지나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기를 좀 치워주면 좋겠는데, 니키타. 악취가 지독하군. 알겠습니다, 원장님. 참 유쾌한 젊은이야. 락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방으로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이 젊은이는 내가 여기에서 사는 동안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상대인 것 같군. 그는 뛰어난 판단력을 지녔고 필요한 일에는 바로 흥미를 느낀단 말이야. 그는 책을 읽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서도 한동안 그로모프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그는 어제 친교를 나눴던 지적이고 흥미진진한 사람을 금방 기억해냈다. 그리고는 아직 기회가 있는 대로 다시 한번 그를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10. 그로모프는 어제와 똑같은 자세로 양손으로 머리를 쌓고 발을 오므린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안녕하시오, 나의 친구. 라고 락인은 말했다. 당신 잠들어 있는 건 아니죠? 첫째, 난 당신의 친구가 아닙니다. 라고 그로모프가 베개에 머리를 댄 채 말했다. 둘째, 당신은 쓸데없이 부지런을 떨고 있어요. 그래봤자 당신은 내게서 한마디도 얻어내지 못할 겁니다. 그거 이상하군요. 라고 락인은 당황해서 중얼거렸다. 어제 우리는 매우 평화롭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당신이 화를 내며 도중에 바로 이야기를 중단해버렸어요. 아마도 내가 서툴게 표현했거나 아니면 당신의 심량과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거로군요. 그렇소. 내가 당신 이야기를 믿을 거라 생각했다니. 라며 그로모프는 몸을 조금 일으키더니 의사를 조소하는 듯한 표정으로 불안한 듯 말했다. 그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당신은 어떤 다른 곳에서 스파이 짓을 할 수도 있고 고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당신이 할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제 당신이 왜 찾아왔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상한 환상이로군요. 의사는 웃었다. 그래서 당신은 내가 스파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요. 스파이건 나를 실현에 빠뜨리려고 들어온 의사건 그건 마찬가지니까요. 아, 당신은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이상한 사람이군요. 의사는 침대 주변의 의자에 앉아 책망을 하는 듯이 고개를 내저었다. 하지만 당신 말이 옳다고 가정해 봅시다. 의사가 말했다. 내가 배신할 생각으로 당신의 말꼬리를 잡고 경찰에 밀고 있다고 칩시다. 당신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정말로 당신이 재판소와 감옥에서 지내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것일까요? 만일 유형에다 심지어 강제노동까지 보내버린다 해도 그것이 정말로 이 별관에 갇혀있는 것보다 더 나빠진 것입니까? 더 나빠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요? 이 말은 분명히 그로모프에게 효과를 발휘한 것 같았다.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오후 4시가 지나 있었다. 보통 때는 낙인이 자기 방 안을 서성거리고 다루시카가 그에게 맥주를 마실 시간이 아니냐고 물어볼 시간이다. 조용하고 화창한 날씨였다. 나는 점심을 먹고 나서 산책하러 나갔다가 보다시피 이곳을 들렸던 거요. 라고 의사는 말했다. 완연한 봄입니다. 지금 몇 월이죠? 3월인가요? 라고 그로모프가 물었다. 그래요. 3월 말이요. 밖은 지저분하죠? 아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원에는 벌써 오솔길이 나 있답니다. 지금은 밤 포장마차를 타고 교회 어디로든지 돌아다니기에 참 좋죠. 라고 그로모프는 마치 잠을 덜 깬 듯이 충혈된 눈을 비비면서 말했다. 그리고 나서 따뜻하고 쾌적한 집안 서재로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점잖으신 의사로부터 두통 치료를 받으며 내가 인간답게 살아본 지가 오래되었네요. 여기서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어. 참을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럽다고요. 어제 흥분하고 나더니 그는 지치고 기력이 떨어졌는지 마음이 내키지 않은 듯 마지못해 말했다. 그의 손가락은 떨렸고 얼굴은 그가 심하게 두통을 앓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뜻하고 쾌적한 서재와 이 병실 사이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라고 락인이 말했다. 인간이 느끼는 안정감과 만족감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내부에서 오니까요. 말하자면 어떻게요? 보통 사람들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 외부에서 오기를 기다리지요. 말하자면 밤 포장마차와 서재로부터 오길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색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런 철학 이야기는 따뜻한 포메라니인들의 냄새가 나지만 기후 때문에 철학이 없는 그리스에 가서나 설교하시죠. 내가 누구하고 디오게네스에 관해서 얘기했더라? 당신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가요? 그래요. 어제 나와 함께 이야기했었죠. 디오게네스는 서재나 따뜻한 방이 필요 없었죠. 그곳엔 그런 것이 없어도 따뜻하니까요. 직접 나무통 속에 누워서 오렌지나 올리브 열매를 먹어보세요. 그가 러시아에서 살게 되었다면 그는 12월은 고사하고 5월에도 방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애원했을지도 모르죠. 아마도 추위에 덜덜 떨면서 웅크리고 있었을 거요. 아니요. 추위도 일반적인 고통처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이란 고통에 대해 느끼는 관념이다. 이 관념을 바꾸겠다는 의지를 갖고 노력해서 그 관념을 버려라. 고통을 불평하지 말아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은 옳습니다. 지혜로운 현자나 검소한 사색가나 생각이 깊은 사람은 고통을 무시해버린다는 점에서 보통 사람들과 곧 구별되지요. 그는 항상 만족하고 있으며 어떤 것에서도 놀라지 않으니까요. 이를테면 난 바보군요. 난 괴로워하고 만족하지도 못하며 인간의 천박한 행위에 자주 놀라곤 하니까요. 당신의 그 말은 쓸데없는 것이요. 만일 당신이 더 자주 깊이 생각한다면 당신은 우리를 흥분하게 만드는 모든 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일입니다. 바로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을 이해한다고 그로모프는 얼굴을 찌푸렸다. 피상적인 것,
내면적인 것. 실례지만 난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요. 내가 단지 알고 있는 것은 하고 그는 일어나면서 화가 난 듯 의사를 노려보면서 말했다. 하느님께서는 뜨거운 피와 신경다발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만일 그 유기체가 활동하고 있다면 모든 자극에 대해 반응을 보여야 해요. 그래서 나도 반응하는 겁니다. 고통을 느끼면 난 비명과 눈물로, 비열한 행위에 대해선 분노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면 증오로 반응합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겁니다. 유기체가 하등일수록 그것은 자극에 둔감하고 자극에 더 약하게 반응해요. 그리고 고등일수록 그것은 더 감수성이 풍부하고 더 왕성하게 현실에 반응을 보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모른단 말입니까? 의사 양반이 이런 사소한 것도 모르고 있다니. 고통을 무시하려면 항상 만족스러워야 하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로모프는 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뚱뚱한 눈부를 가리켰다. 아니면 고통에 대한 모든 감각을 상실해 버릴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자신을 스스로 고통에 단련시켜야 합니다. 실례지만 난 현자도 철학자도 아닙니다. 라고 그로모프는 흥분한 채 계속 말했다. 그런데 난 이런 문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나는 왈가왈부할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훌륭하게 판단하고 있어요. 당신이 풍자적으로 비꼬아 말한 금욕주의자들은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학설은 2000년 전에 이미 시들해졌고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학설은 실용적이지도 않고 생활을 위한 것도 아니므로 앞으로도 발전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모든 학설을 연구하고 탐닉하면서 자기 인생을 보내는 소수자들만이 성공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부귀와 안락한 생활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라고 설파하고 고통과 죽음을 무시해버리라고 가르치는 학설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되지 않아요. 이 대다수는 부귀라는 것도 생활에서의 안락함이라는 것도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고통을 무시하라는 것은 다수에게는 자신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을 의미한 것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본성은 굶주림, 추위, 모욕감, 상실감, 그리고 죽음을 앞둔 햄릿이 느꼈을 공포감과 같은 감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각 안에 모든 삶이 담겨 있어요. 삶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삶을 증오할 수는 있지만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마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스토아학파 사람들의 학설은 결코 미래에도 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보시다시피 천지개벽 이래 오늘날까지 진보하고 있는 것들은 투쟁과 고통에 대한 민감한 반응, 자극에 대항하는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로모프는 상념의 실마리를 잃어버리자 화가 나는 듯 이 말을 문질러댔다.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요. 라고 그로모프는 말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라? 맞아. 바로 내가 말하려는 건 이런 겁니다. 스토아학파의 누군가가 자기 동포를 구하려고 그의 몸값을 내주고 되사오려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고 합시다. 자, 보세요. 말하자면 스토아학파 사람 자극에 반응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동포를 위해 자신을 내던져버린 것과 같은 그러한 관대한 행위를 위해선 붕괴하고 동정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흥분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껏 배운 것을 모두 여기 감옥에서 잊어버렸어요. 계속해서 뭔가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울고 웃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심지어 번민하면서도 현실에 반응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통을 맞이하지도 않았고 죽음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크로모프는 웃으면서 앉았다. 인간의 안락과 만족이 자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라고 그는 말했다. 고통을 무시하고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아야 한다고 합시다. 그렇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당신이 현자요? 철학자요? 아니요. 난 철학자는 아니지만 이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은 그것이 이치에 맞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건 왜 당신은 삶을 이해하라느니 고통을 경멸하라느니 하는 그런 문제를 자신이 거론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당신은 예전에 괴로워한 적이 한 번이나 있었나요? 당신이 고통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 시절에 채찍으로 맞아본 적이나 있었나요? 아니요. 내 양치는 체벌하는 것에 혐오감을 갖고 계셨죠. 하지만 난 아버지에게 지독하게 맞았어요. 내 아버지는 완고하신 말단 관리로 긴 코에 목은 누르스름했지요. 어쨌든 당신에 대한 이야기나 계속합시다. 어느 누구도 평생 동안 당신을 손가락 하나 건드린 적이 없었고 아무도 당신을 위협하거나 학대하지 않았겠지요. 게다가 당신은 황소처럼 건강하니까요. 당신은 아버지의 슬하에서 성장했고 아버지의 돈으로 공부하고 나중에는 곧바로 명예 있고 봉급도 많은 직장을 얻었겠죠. 20년 이상이나 당신은 난방과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하녀가 딸린 집세도 내지 않는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즉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당신은 게으르고 유약한 성격이므로 어느 곳도 당신을 괴롭히지 않도록, 그리고 자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고 한 곳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자기 인생을 설계하려고 노력해왔죠. 당신은 편하게 근무하려고 조수나 악당들에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맡겨놓고 자신은 조용하고 따뜻한 방에 앉아 돈을 모으면서 독서를 했어요. 그리고 갖가지 쓸데없는 고상한 말들을 지어내거나 애주가로서 음주에 대해 온갖 궁리를 해가며 자기 만족 안에서 스스로를 즐겨왔어요. 한마디로 당신은 삶을 직시해보지 않아서 삶을 전혀 모르며 단지 이론적으로만 현실을 알고 있을 뿐이지요. 당신이 고통을 무시하고 어떠한 일에도 놀라지 않는 것은 매우 단순한 이유. 말하자면 모든 것은 공허하고 삶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내적 외적인 무시, 인생의 이해, 진정한 행복이니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러시아의 게으름뱅이에게는 가장 적합한 철학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당신은 농부가 자기 마누라를 때리는 광경을 목격한다고 합시다. 뭐 때문에 참경하시오? 마음대로 때리라고 놔두세요. 두 사람 모두 어차피 조만간에 죽을 텐데. 때리는 자는 구타를 함으로써 매 맞는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을 모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어리석고 무례한 짓이지만 술을 마셔도 죽고
마시지 않아도 죽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또 농부 아내가 찾아와서 이가 아프다고 호소한다면 그게 어떻다는 겁니까? 고통은 고통에 대한 관념이고 질병이 없어진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모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가시라고요. 아주머니 썩 꺼져버려요. 내가 사색에 잠겨서 보드카를 홀짝거리는 걸 제발 방해하지 말아요. 젊은이가 찾아와서 무얼 해야 좋겠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려 할 때 다른 사람 같으면 대답하기 전에 잠깐 궁리해 보겠지만 당신에겐 이미 이런 답변이 준비되어 있겠지. 삶을 이해하려고 진정한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환상적인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우리를 여기 쇠창살 안에 가둔 채 장기간 유폐시켜 몸이 쇠약해지도록 학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합당하고 사리에 맞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 병실과 따뜻하고 쾌적한 서재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니까. 참 편리한 철학이네요. 당신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서 양심은 깨끗하며 스스로 현자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말이죠. 아니 원장님, 이건 철학도 관념도 견해의 확장도 아닙니다. 단지 나태함과 고행, 몽롱한 의식의 혼돈일 뿐이죠. 라고 말하며 또다시 구러모프는 화를 냈다. 당신은 고통을 무시한다지만 아마 당신도 문틈에 손가락을 끼게 되면 큰 소리로 비명을 질러댈 겁니다. 어쩌면 비명을 지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라기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어떻게 말입니까? 만일 당신이 덜컥 중풍에 걸린다면 또는 중풍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바보나 불손한 놈이 자기 지위와 간등을 이용해서 당신을 공개석상에서 대놓고 모욕했는데도 그 일로 그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자, 그때 가서야 비로소 당신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삶을 이해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언급하며 그 방향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인지를 깨닫게 될지도 모르죠. 그 이야기는 참 독창적이군요. 하고 의사 라기는 손을 비비면서 만족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에게서 발견되는 일반화하려는 경향은 내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당신이 방금 언급한 나의 성격 묘사는 정말 훌륭해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과 나누는 대화는 내게 엄청난 만족감을 줍니다. 자, 그럼 나는 당신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이제 당신도 내 이야기를 제발 들어주시오.